오늘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누리는 정확한 시간, 정교한 측정, 하늘의 움직임을 읽는 기술, 그리고 과학을 실제 삶에 써먹는 발상. 그 바탕을 아주 오래전 조선에서 처음 다져준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를 조선의 천재 과학자라고 부르고 어떤 사람들은 발명의 왕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장영실은 단순히 기계 몇 개를 만든 사람이 아니라 조선이라는 나라가 시간을 다루고 하늘을 읽고 기술로 세상을 움직이게 만든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시대를 앞서간 천재가 어느 날 기록에서 사라집니다. 죽었다는 기록도 없고 유배를 갔다는 기록도 없고 복권되었다는 기록도 없습니다. 그냥 사라졌습니다. 조선 최고의 천재 기술자, 노비 출신에서 종 3품 대호군까지 올라간 남자, 장영실. 우리는 보통 장영실을 세종시대의 위대한 과학자 정도로 기억합니다. 하지만 진짜 흥미로운 건 업적보다도 그 사람의 인생 자체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그런 사람이 조선에서 나올 수 있었을까? 그리고 왜 그렇게 갑자기 지워졌을까? 생각해보면 더 놀랍습니다. 조선은 태어날 때부터 신분이 인생을 결정하던 사회였습니다. 한번 낮은 곳에서 태어나면 평생 그 자리를 벗어나기 어려웠죠. 그런데 장영실은 그 질서를 뚫고 왕이 직접 아끼는 기술자가 되었고, 조선의 시간을 새로 만든 사람이 되었고, 하늘을 읽는 기계를 만든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너무 조용하게 역사의 뒤편으로 밀려나 버립니다. 이건 단순한 위인의 성공담이 아닙니다. 한 인간의 재능과 그 재능을 알아본 권력과 끝내 그를 감당하지 못한 시대가 함께 만든 드라마입니다. 장영실은 처음부터 특별한 대우를 받았던 사람이 아닙니다. 기록에 따르면 그의 아버지는 원나라 계통으로 조선에 들어온 인물로 보이고 어머니는 광기였습니다. 당시 조선은 어머니의 신분을 따라가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장영실 역시 천한 신분에서 출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시 말해 그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이미 갈 수 있는 길이 정해져 있었던 사람입니다. 지금 식으로 말하면 출발선 자체가 너무 달랐던 거죠. 그런데도 그는 눈에 띄었습니다. 왜였을까요? 글 잘하는 선비는 많았습니다. 책 많이 읽은 사람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장영실은 달랐습니다. 머릿속으로 이해한 것을 손으로 바로 현실로 만들어내는 사람이었습니다.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진짜로 구현하는 사람. 구상에 그치지 않고 뜯고, 맞추고, 고치고, 다시 만들고, 결국 작동하게 만드는 사람. 왕이 가장 탐낼 수밖에 없는 종류의 인재였습니다. 장영실이 조정에 처음 발탁된 것은 태종 때로 보입니다. 아마 지방에서 손재주가 비상한 인물이 있다는 식으로 청거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조선은 철저한 신분제 사회였지만 동시에 나라를 유지하려면 기술자도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무기, 금속, 활자, 농기구, 시계, 천문기구 같은 것들은 말 잘하는 선비만으로는 만들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태종은 나라의 뼈대를 다지는 왕이었고 세종은 그 뼈대 위에 정교한 시스템을 세운 왕이었습니다. 그런 왕들에게 장영실 같은 인재는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존재였을 겁니다. 특히 세종에게 장영실은 거의 운명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세종은 단순히 학문을 좋아한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나라를 정확하게 움직이고 싶어 한 왕이었습니다. 시간도 정확해야 했고, 달력도 정확해야 했고, 농사 시기도 정확해야 했고, 하늘의 움직임도 조선의 기준으로 읽고 싶어 했습니다. 지금은 시간을 핸드폰으로 확인하지만 당시 시간은 단순한 편의가 아니었습니다. 국가 운영의 기준이었고 왕권의 질서였고 백성들의 생활 리듬이었고 농사의 타이밍이었고 심지어 하늘의 뜻을 읽는 정치 행위이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 일식예보 하나가 빗나가면 단순히 계산이 틀린 문제가 아니라 왕이 하늘의 경고를 제때 받지 못했다는 정치적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조선은 당시 독자적인 역법이 없어서
명나라의 계산에 의존하는 부분이 컸습니다. 문제는 북경과 한양의 위치가 다르니 시간이 정확히 맞을 수 없었다는 점입니다. 즉 조선은 자기 하늘을 남의 계산으로 읽고 있었던 셈입니다. 세종은 이걸 그냥 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조선의 하늘을 조선의 기준으로 읽고 싶어 했고, 조선의 시간을 조선의 기술로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실물로 구현해 줄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장영실이었습니다. 세종은 장영실에게 매우 파격적인 기회를 줍니다. 중국에 가서 천문기기와 물시계, 과학기술을 직접 보고 오게 한 것입니다. 이건 엄청난 일입니다. 당시 천문과 역법은 단순한 학문이 아니라 권력과 직결된 분야였습니다. 장영실이 중국에서 모든 걸 마음대로 보고 배웠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직접 보지 못한 것도 많았을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가 빈손으로 돌아오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는 직접 본 것, 간접적으로 파악한 것, 책에서 얻은 정보, 이미 자신이 가지고 있던 제작 감각을 모두 결합해서 조선식 해법을 만들어냈습니다. 이게 장영실의 진짜 무서운 점입니다. 그는 단순한 모방형 기술자가 아니었습니다. 설계도를 통째로 받아온 사람이 아니라 제한된 정보 속에서 원리를 추론하고 자기 손으로 재구성한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식으로 말하면 제대로 된 매뉴얼도 없이 외국의 첨단 장비를 보고 핵심 원리를 파악한 뒤 국선화해낸 사람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물이 바로 자격루입니다. 자격루는 그냥 옛날 시계가 아닙니다. 물이 흐르는 힘을 이용해 일정 시간이 되면 자동으로 종과 북을 치고 인형이 나와 시간을 알려주는 자동 물시계였습니다. 사람이 옆에서 계속 지켜보다가 시간을 외쳐주는 수준이 아니라 기계가 스스로 시간을 알리게 만든 것입니다. 이건 당시 세계적으로 봐도 대단히 높은 수준의 자동화 기술이었습니다. 자격루가 왜 그렇게 중요했을까요? 이제 조선은 시간을 훨씬 더 정확하게 통제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궁궐의 일과, 관청의 업무, 제사와 의례, 백성들의 생활, 모든 것의 박자가 더 정교해집니다. 말하자면 장영실은 시계를 만든 게 아니라 조선이라는 국가의 리듬을 만든 사람입니다. 그런데 장영실의 업적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는 앙부일구 같은 해시계, 혼천의 같은 천문관측기구, 일정성시의 같은 장치 제작에도 깊이 관여합니다. 세종과 학자들, 기술자들이 함께 추진한 거대한 천문 프로젝트에서 그는 핵심 실무자였습니다. 학자들이 계산하고 이론을 세우면 장영실은 그것을 실제로 작동하는 기계로 만들어냈습니다. 이 대목이 정말 중요합니다. 역사는 대객을 잘 쓰는 사람 중심으로 기록됩니다. 그래서 이론가의 이름은 쉽게 남지만 그것을 현실로 구현한 손의 이름은 자주 사라집니다. 그런데 장영실은 드물게도 실록에 강하게 남은 제작자의 이름입니다. 그만큼 압도적이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시기 장영실은 신분의 벽까지 뚫어버립니다. 관노비에서 면천되고 벼슬을 받고 결국 종3품 대오군 자리까지 오릅니다. 종3품이면 결코 가벼운 자리가 아닙니다. 노비 출신이 이 자리까지 오른다는 건 사실상 제도 전체를 거슬러 올라간 사건에 가깝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장영실 본인의 실력이 가장 컸습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말하면 실력만으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천재라도 알아봐주는 권력이 없으면 그냥 이름 없는 장인으로 남을 가능성이 더 컸습니다. 그 점에서 장영실은 분명 천운을 타고난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사실 이 지점이 지금을 사는 우리에게도 크게 와닿습니다. 세상에는 재능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지만 재능이 빛나려면 실력만이 아니라 그 실력을 알아보는 사람, 기회를 주는 구조, 실패해도 한 번 더 맡겨주는 환경이 필요합니다. 장영실은 그 드문 조합을 만난 사람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그런 임금을 만나지 못한 수많은 천재들은 역사에 이름 한 줄 남기지 못하고 사라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게 조선 최고의 기술자로 올라선 장영실. 그런데 1442년, 갑자기 사건이 터집니다. 세종이 행차에 사용할 가마, 즉 어가가 부서진 것입니다. 이 가마의 제작을 감독한 인물 중 하나가 바로 장영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이후 그는 파직됩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이상함을 느낍니다. 그렇게 정교한 천문기구와 자동 물시계를 만들던 사람이 가마 하나 잘못 만들어서 하루아침에 몰락했다고? 그래서 이 사건은 지금까지도 미스터리처럼 남아 있습니다. 실록상으로 보면 장영실은 분명 처벌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들이 있습니다. 함께 책임을 져야 할 다른 인물들은 비교적 빨리 풀려나거나 복구하는데 장영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게다가 이후 그의 이름은 기록에서 거의 사라집니다. 단순한 업무상 과실치고는 너무 과하게 지워진 느낌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해석이 나옵니다. 하나는 정말로 왕의 어가를 망가뜨린 중대한 실수였다는 해석입니다. 조선에서 왕의 행차와 관련된 물품은 단순한 생활 도구가 아니라 왕권의 상징이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큰 책임을 물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다른 해석도 만만치 않습니다. 장영실은 단순한 기술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세종의 핵심 과학 프로젝트를 현실화한 상징적인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그 프로젝트 중에는 명나라와의 외교 관계상 매우 민감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천문 관측과 역법은 조공 질서 안에서 예민한 분야였습니다. 조선이 독자적으로 하늘을 관측하고 독자 역법을 정비하는 일은 자칫 잘못하면 명나라 질서에 대한 도전처럼 보일 수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세종 시기에는 천문기구를 중국 사신의 눈에 띄지 않게 하려는 움직임도 보입니다. 이건 꽤 의미심장합니다. 조선은 과학기술을 발전시키고 싶었지만 동시에 국제질서 안에서 너무 대놓고 드러낼 수도 없었습니다. 즉 세종의 과학 프로젝트는 영광이면서 동시에 정치적 부담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게다가 장영실이 파면된 시점 전후는 훈민정음 창제와도 가까운 시기입니다. 새로운 문자 창제 역시 대외적으로나 내부 보수파 입장에서 굉장히 민감한 문제였습니다. 조선이 스스로의 질서를 더 강하게 세워가는 순간마다 그 반대편에서는 불편함과 긴장도 함께 커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조심해야 합니다. 가마 사건이 정치적 숙청이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명확한 증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분명한 것은 있습니다. 장영실의 퇴장은 단순한 공장 사고 하나로 보기에는 너무 급작스럽고 너무 완전하며 너무 설명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묻게 됩니다. 정말 그날 부서진 것은 가마였을까? 아니면 너무 높이 올라가 버린 한 천재의 자리였을까? 더 안타까운 것은 그 이유입니다. 보통 역사 속 거물들은 몰락해도 뒷이야기가 남습니다. 유배를 갔다. 병으로 죽었다. 누가 돌봐주었다. 후손이 어땠다 같은 기록 말입니다. 그런데 장영실은 유난히 조용합니다. 그 침묵이 오히려 더 서늘합니다. 왕의 총애를 받던 사람, 나라의 시간을 만든 사람, 조선 과학의 상징이던 사람이 한순간에 기록 밖으로 밀려난 것입니다. 어쩌면 장영실의 인생은 너무 현대적이라서 더 마음을 건드립니다. 가난한 출신, 압도적인 실력, 드물게 찾아온 기회, 놀라운 성과, 빠른 승진, 권력과의 밀착, 그리고 설명되지 않는 추락. 이 서사는 옛 위인의 박제된 전기가 아니라 지금도 반복되는 인간사의 구조와 닮아 있습니다. 그래서 장영실을 볼 때 우리는 두 가지를 동시에 봐야 합니다. 하나는 분명한 실력입니다. 그는 실제로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이건 미화가 아닙니다. 조선의 천문관측 기구와 시계 기술, 국가 시간 체계, 역법 정비 과정에 그가 끼친 영향은 분명 매우 큽니다. 장영실은 실력으로 올라간 사람입니다. 하지만 다른 하나는 구조입니다.
그 실력이 아무리 뛰어나도 정치가 흔들리고 외교가 예민해지고 질서가 불편함을 느끼는 순간 한 사람의 운명은 너무 쉽게 뒤집힐 수 있었습니다. 즉 장영실은 천재였지만 동시에 시대의 위험 위를 걸어간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흔히 노력하면 된다는 말을 좋아합니다. 하지만 장영실의 삶은 그것보다 더 냉정한 진실을 보여줍니다. 노력과 재능은 분명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누가 당신을 알아보는가, 어떤 시대를 만나는가, 어떤 권력 곁에 서게 되는가, 그리고 그 권력이 언제까지 당신을 지켜주는가. 인생은 그 모든 것이 동시에 작동할 때 폭발적으로 열리기도 하고 한순간에 닫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장영실은 더 전설적입니다. 그가 완벽하게 성공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찬란하게 올라갔다가 너무 갑자기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끝을 모르기 때문에 더 오래 기억합니다. 만약 장영실이 세종을 만나지 못했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지방 어딘가에서 뛰어난 손재주를 가진 이름 없는 기술자로 늙어갔을지도 모릅니다. 반대로 세종이 장영실을 만나지 못했다면 어땠을까요? 조선의 시간을 정밀하게 만들고 조선의 하늘을 조선의 기준으로 읽는 일은 훨씬 더 늦어졌을지도 모릅니다. 결국 위대한 시대는 위대한 왕 혼자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머릿속으로 그리는 사람과 손으로 구현하는 사람이 만날 때 만들어집니다. 세종과 장영실은 바로 그런 만남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이 남습니다. 장영실은 왜 사라졌을까? 우리는 아직 정확한 답을 모릅니다. 실수였을 수도 있습니다. 정치였을 수도 있습니다. 외교의 압박이었을 수도 있고 신분 질서가 끝내 그를 완전히 받아들이지 못한 결과였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그 모든 것이 조금씩 겹쳤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역사는 그를 지우는 데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이름은 기록에서 흐려졌지만 그가 만든 시간은 남았습니다. 그가 만든 기계는 조선의 하늘을 열었고 조선의 낮과 밤을 더 정밀하게 만들었고 왕의 나라를 더 정확하게 움직였습니다. 노비로 태어났지만 그는 결국 조선의 시간을 만든 사람으로 남았습니다. 어쩌면 장영실의 진짜 위대함은 여기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자신의 출신을 넘어섰다는 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지워버린 시대를 넘어 끝내 후대의 기억 속에 살아남았다는 것, 가장 낮은 곳에서 시작해 왕의 가장 가까운 자리까지 올라갔고 가장 찬란한 순간에 가장 깊은 어둠으로 사라진 남자. 장영실. 그는 단지 조선의 과학자가 아니었습니다. 재능이 신분을 뚫을 수 있는가, 권력은 천재를 어디까지 끌어올리고 또 어디까지 버릴 수 있는가를 보여준 조선 역사상 가장 드라마틱한 인생 중 하나였습니다. 기록은 그를 끝까지 설명하지 못했지만 역사는 그를 잊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귀로 읽는